대한민국 육군의 전군 차량화 계획에 발칵 뒤집힌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최근 중국은 전에 없던 다급한 움직임으로 어떻게든 대한민국 육군의 차량화 계획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그도 그렇게 중국은 그동안 짝퉁 천국답게 미국의 HMM-WV, 일명 험비를 카피한 둥펑 멍시 시리즈를 소형 전술 차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험비의 단점을 극복한 K151 현마의 배치를 시작하자 그제야 둥펑 멍시 3세대 소형 전술 차량을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대로라면 둥펑 멍시 3세대는 험비보다 훨씬 우수한 장갑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둥펑멍시 3세대의 무장으로는 자주포,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등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형 전술 차량이 거의 장갑차 이상의 공격력과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수준인 카달로그 스펙이긴 한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의 주장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작 미국은 이미 험비를 대체할 새로운 소형 전술 차량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가 소형 전술 차량의 정점이 험비라고 생각할 때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을 겪으며 험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인데요. 험비는 소형 전술 차량답게 기본적으로 7.62mm 소총탄 정도는 간지럽지도 않을 방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가전에서 기습적으로 날아오는 RPG-7과 언제 숨겨놨을지도 모를 IED와 지뢰에는 무력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험비 내부는 총탄에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지만 기관총 사수를 위한 별도의 방어벽은 없었기 때문에 반격을 가하려면 사수가 완전히 적군에 노출되어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강철로 된 험비에 불쑥 튀어나온 사수는 저격수의 좋은 먹잇감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최전선의 미국 병사들이 어떻게든 기관총 사수를 보호하고자 장갑판을 덕지덕지 붙여 포탑 비슷한 걸 만들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유는 험비가 갖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물론 험비는 워낙 범용성이 좋은 차량이라 온갖 개조가 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험비 차체 위에 전투기도 잡을 수 있는 AIM-120 암남대공 미사일을 얹은 정신나간 개량형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이런 무장이나 장갑판을 더할수록 필연적으로 차체 무기는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소형 전술 차량의 도입 목적인 속도는 반대급부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급조한 기관총 사수용 장갑판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해서 자칫하면 소총탄도 제대로 방어해내지 못했습니다. 즉 험비는 분명 완벽에 가까운 소형 전술 차량이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소형 전술 차량이 갖는 한계점이 너무나도 뚜렷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미군은 이라크전에 험비를 대신할 요량으로 엠랩을 개발해 수만 대나 도입해버렸습니다. 엠랩의 일단 목적은 소형 전술 차량이었지만 외형은 장갑차를 생각하게 할 만큼 우수한 방어력을 갖춘 전술 차량입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정말 미국만이 가능한 해결책으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실제로 엠랩은 RPG-7에 대한 방어력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었고 IED 정도에는 끄떡없을 정도로 두꺼운 장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체 하부를 V 형태로 만들어 지뢰 폭발력을 비스듬히 흘려버려 훌륭한 방어력을 보여줬습니다. 게다가 원격 전파를 방해해서 IED를 무력화하는 IED 전파 교란 장치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험비를 대신해 다급하게 투입된 엠랩이지만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라크전 종료 후 미군의 보고서에 따르면 엠랩 도입 이후 IED 등 폭발물에 대한 미군의 사망이 무려 90% 이상 감소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엠랩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자 심지어 대한민국 육군도 이라크전 종료 후 엠랩을 소량 도입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국내에서는 엠랩 도입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한국이 미군 제거품 뒤처리나 해주는 나라냐라는 주장이 국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라크전과 아프간전이 끝나자 미군이 허겁지겁 도입했던 엠랩은 많은 재고 물량이 남아 돌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초특가스 일에 대한민국이 콧개인 것 아니냐는 나름 타당한 불만이었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이미 충분히 소형 전술 차량을 자체 제작할 기술력이 있었음에도 굳이 미국의 제거품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만은 대한민국 육군이 정군 차량을 위해 보급 중이던 K151 현마에도 옮겨 붙었는데요. K151 현마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레토나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을 뿐더러 미국의 험비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춘 국산 소형 전술 차량입니다. 차량 상부가 천막인데다 방탄 성능도 상용 차량과 다를 바 없는 레토나와 다르게 K151 현마는 완벽한 방탄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훌륭한 점은 안정성입니다. 우선 기존의 수동기어 형태에서 자동기어로 바꿔 주행 편의성을 올렸고 독립현가를 적용해 우수한 험지 주파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전에 맞게 전자파 차폐 기능을 갖추고 있어 EMP 공격이나 고출력 마이크로파 공격에도 탑승 인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마는 기존 대한민국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던 모든 차량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범용성이 뛰어납니다. 통신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차량으로 운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관총, 현군 같은 강력한 무장이나 KR-6 같은 RCWS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현마의 단점이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 현마의 도입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로 꼽힌 게 현마는 험비와 마찬가지로 IED와 지뢰에 무력하다는 이유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유사시 북진하며 북한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문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게다가 당장 DMZ만 보더라도 북한 홍수로 인해 지뢰 유실 사고가 일어나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매년 뉴스에서 많이 보도됐을 정도로 북한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지뢰가 포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육군이 욕을 먹으면서까지 엠랩을 소량 도입했던 건데요. 하지만 현재 우리 육군의 실정을 생각해본다면 현마는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엠랩은 경악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한 대당 가격이 무려 13억 원에 육박합니다. 반면 K151 현마는 한 대당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 정도로 거의 미국 엠랩의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차량화계획에 따르면 우리 군은 2030년까지 분대 단위로 소형 전술 차량을 배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즉 지금보다 병사들의 기동성과 생존성을 끌어올려 전투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엠랩 한 대를 한 개 중대 보급하느니 한국이 개발한 현마 10대를 한 개 중대 보급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뢰 방어까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만들게 되면 소형 전술 차량이 아니라 K808 같은 보병 전투용 장갑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더 비싸지게 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은 대폭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기로 유명한 미군도 보병 전투용 장갑차보다는 이보다 저렴한 엠랩을 전장에 투입한 것입니다. 즉 보병 전투용 장갑차는 필연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땡처리라며 대한민국을 유혹했을 때도 우리는 20여 대를 끝으로 더 이상 엠랩을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엠랩은 도저히 대한민국에서 써먹을 수 없는 짐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외형만 봐도 알 수 있듯 엠랩은 차체가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주행 능력이 정말 처참한 수준인데요. 오죽하면 폭탄에 맞아 부서진 엠랩보다 전복되어 부서진 엠랩이 더 많다는 농담이 있을 정도로 차체 균형이 엉망입니다. 심지어 아프간에서는 평제 포장도로에서 서행하던 미군의 엠랩이 갑자기 전복되어 버리는 사고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도시 한복판에도 산이 있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생각하면 엠랩을 도입해봐야 오히려 부대 전투력과 기동력을 갉아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K151 현마는 태생이 국내산이라 그런지 산악지형 주파력이 굉장한데요. 안정성은 두말할 것도 없고 60% 경사도까지 손쉽게 등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마는 이미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데요. 이미 필리핀과는 935억 원짜리 현마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 소형 전술 차량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제3세계 국가 위주로 활발하게 수출이 진행 중입니다. 심지어 대만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현마를 벤치마킹한 소형 전술 차량을 개발 중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국은 아직 미국에 비해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그만큼 한국이 개발한 현마가 충분히 험비를 대신할 소형 전술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유독 국내에서만 K151 현마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소형 전술 차량인 LATV를 도입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9세대 장비를 도입하느냐라고 불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LATV는 미군조차 아직 전군 배치를 망설이고 있을 정도로 신뢰도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엠넷만큼의 방어력과 험비 수준의 안전성을 결합한 만큼 현마보다 2배는 무겁고 가격은 3, 4배 비싸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LATV 도입은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당장 북한과 중국의 폐악질에 맞서 미군과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지상 전력을 당장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중한 병사들의 생존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요. 많은 국방 예산을 들여 모든 기능에 충실한 장비를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장비의 단가 상승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양산 대수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각의 주장과는 반대로 지금 우리 군이 선택한 K151 현마는 소형 전술 차량에서는 최상의 선택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